자, 우선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오스카상 시상식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시상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건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뉴스고요.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 포인트가 된 아주 재미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제 96회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상이라고 부르죠. 그 오스카상 시상식은 소위 파격적인 알몸 시상과 진행자 지미 키멀의 그 뼈있는 농담 등으로 눈길을 끌었던 아주 재밌는 그 시상식이었습니다. 의상상을 시상을 하기에 앞서서 있었던 일인데요. 의상상이 뭐예요? 영화가 있었지만 그 영화에 다른 것도 멋있었지만 그 출연자들의 어떤 의상이 획기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정말 멋들어지게 영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출연자들의 의상이 큰 그 역할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영화의 의상상 시상을 하는데 그 의상상 시상에 앞서서 사회자인 지미 키멜이 샤킹했던 순간에 50주년입니다 라면서 50년 전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있었던 한 해프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미 키멜은 197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죠. 1974년 제4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가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호명하던 중에 한 남자가 발가벗고 무대를 가로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웃으면서 이제 시작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오늘도 홀딱 벗은 남성이 그때처럼 무대를 가로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죠. 이때까지도 이제 배우들이나 그 관객석을 가득 메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저 싱글벙글 이제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대 뒤에서 그 시상자로 예정되어 있는 존 시나라는 사람, 이 존 시나라는 사람은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프로 레슬러였어요. 미국의 프로 레슬러 잘 아시잖아요. 진짜 어떤 레슬링 실력이라든지 무슨 격투기 실력 그런 건 좀 별로 없지만 몸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고 좀 짜여진 각본대로 재미있게 레슬링을 해서 이제 미국의 프로 레슬러서 그렇게 이제 인기를 끄는데 일단 몸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다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화 배우로 전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존 시나라는 사람이 얼굴을 빼꼼히 무대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반신만 살짝 보이는데 상반신 우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냥 우통을 좀 안 입고 우통을 벗고 이렇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싱긋싱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구석에서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던 이 존 시나를 보고 사회자인 지미 키멜은 뭐 하는 거예요? 무대를 가로질러 뛰어야죠. 라면서 물론 준비된 그런 멘트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존 시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면서 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 덩치에는 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관중들도 이제 하나 둘씩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존 시나는 이어서 정말 하기 싫어요. 이건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정말 점잖은 자리잖아요. 그리고요, 남자의 몸은 웃음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키멜이라는 사람은 정말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냥 나와서 그냥 상이나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그런 멘트이기는 하죠. 그러자 이제 존 시나는 마지못해서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요 부위를 커다란 봉투로, 실제로 아무것도 안 입고 주요 부위를 커다란 봉투로 가리고 이렇게 수줍게 옆걸음으로 이렇게 무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깍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폭소가 만발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입고 봉투 하나로 주요 부위만 가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존 시나라는 프로레슬러 겸 영화배우가, 존 시나가 이제 가리면서 나온 그 봉투는 수상자 명단이 적혀져 들어있는 큰 카드였습니다. 수줍게 어렵게 나온 이 존 시나는 옷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어쩌면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라면서 약간 울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의상상 수상자의 명단을 그럼 내가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옷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상상 수상자의 명단을 부시럭거리면서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었을 그런 연기였는데 이 존 시나의 모습은 정말 끝까지 프로다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퍼포먼스였죠. 자, 이후 이제 지미 키멀과 그 무대 옆에 직원들이 도움을 줘서 이 존 시나는 겨우 아주 멋있는 과거 무슨 로마 시대 황제가 입는 옷, 그런 비슷한 옷을 멋있게 이제 입을 수는 있었고, 그렇게 이제 옷을 멋지게 입고 시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바탕 폭소가 만발하면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어떤 어선 상을 받았는지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부분도 우리 한인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이제 내일 조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오늘은 일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렇게 폭소만발하는 시상식이 있었던 LA 그 돌비 극장 주변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도 크게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기 뭐 3시간 전부터 시상식장 인근의 그 교차로에서 수백 명의 그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서 행진도 하고 하면서 이 일대에 심한 교통체증도 빚어졌고, 이 시위대들은 이제 가자지구 그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위대 때문에 교통이 많이 차단됐어요. 그래서 일부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그 유명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도착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그리고 즉시 휴전을 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고요. 이런 말도 외쳤습니다. 당신이 이 시상식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쓰인 그런 피켓을 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을 때면 행사장 안팎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시사적인 그런 그 행사가 뭐 더불어서 자유스럽게 있다라는 점은 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지난 7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연설을 한 이후 만 하루 동안에 무려 $10,000,000의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선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정연설 이후에 24시간 동안 $10,000,000가 넘는 후원금이 몰려들어서 자체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을 보탠 풀뿌리 후원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00불, 200불씩 낸 그런 풀뿌리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다소 아주 이례적으로 매우 힘있는 그런 목소리로 아주 강경한 톤의 연설을 했죠. 그런데 이런 어떤 힘있는 모습을 보인 게 좀 다소 먹혔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고령에 대한 우려로 지지율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온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침없는 국정연설로 반전의 토대를 어느 정도는 좀 마련했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4,200만 후원금을 모으면서 이 $880만 머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금 모금에서 크게 앞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선이 있기까지는 바이든 대 트럼프, 일단 여론조사는 뭐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도 문제지만 실탄 선거 캠페인 자금 면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정치 자금 면에서는 크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그 송사에 휘말려 있잖아요. 법적 송사. 그래서 이제 대선 자금인 그 정치 후원금의 대부분을 지금 사법 비용, 변호사 비용 등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국 대선 가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실제로 그 근래 여론조사에서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거푸 밀리고 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신 몇몇 여론조사에서 다시 박빙 구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에머슨 대학이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같이 45%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동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따라붙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도전자에게 뒤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던 바이든이 드디어 이제 동률까지는 기록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에머슨 대학의 월간 조사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속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번 3월 달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다. 뭐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동률을 이루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균형을 이룬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 우리 한인들도 다 잘 알잖아요. 뭐 유명한 영화 너무 많은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은 내가 아무리 영화 배우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로버트 드니로는 그 HBO의 시사 토크쇼가 있습니다. 빌 마허의 리얼타임이라는 제목의 그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어떤 좋은 점도 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로서 절대로 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를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를 연기해달라고 뭐가 지금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든 겁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꼽히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는 무자비한 어떤 두목이나 무슨 뭐 광기 어린 범죄자 등 온갖 악역을 맡아서 명연기를 펼쳐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그런데 반 트럼프 진영 인사입니다. 그런 그 로버트 드니로는 이번 토크쇼에 나와서 배우로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하지만 배역이 만일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트럼프의 역할은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청중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화마로 큰 타격을 입은 그 하와이에 산불을 조기 감지하는 인공지능 센서가 설치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하와이 주 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국토안보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 8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 마우이 섬을 비롯해서 하와이 전역 곳곳에 80개의 첨단 산불 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마우이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지난해 그 산불 이후에 장기적인 우리의 복구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에 대응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첨단 센서는 초기 대응 인력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도착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대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그런 산불 센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냄새까지 맡는 그런 센서라고 합니다. 일명 인공지능 산불 센서죠. 국토안보부는 이 센서가 화재 발생 즉시 가장 먼저 하는 게 냄새를 맡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아서 기존의 무슨 뭐 카메라나 열 화상 센서보다도 화재 감지에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열이 발생하면 이 센서가 이제 열을 감지하면서 화재 통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열을 감지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냄새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열은 비교적 좀 가까이 와야만 이 센서가 감지하는데 냄새는 저 멀리 산불이 발생해도 바람 때문에 연기가 이리로 날라오니까 열보다는 훨씬 더 연기가 더 가벼우니까 바람 때문에 연기가 날라오니까 바로 어떤 타는 냄새, 연기 냄새를 감지해서 곧바로 연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그 센시티브하게 그 감지를 하는데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설명을 들어도 훨씬 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와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그전보다는 좀 안전한 마음을 가지셔도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AI, 냄새까지 맡는 산불 센서가 지금 하와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와이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의 자연이 크게 좀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곳 캘리포니아주는요, 지난 겨울에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그 겨울비가 그나마 폭우로 고생한 우리들에게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많은 양의 강우량으로 인해서 그 남가주의 야생화가 근래 보기 드물게 아주 장관을 이룰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지금 피기 시작했는데 아주 이제 만발하게 피기까지는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 된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의 그 봄철 야생화 단지는 미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할 정도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동안에 캘리포니아 주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와 눈이 내림에 따라서 곳곳에 야생화가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LA에 있는 그 아주 투어가 캘리포니아의 그 장관인 파피꽃을 감상하기 위한 파피꽃 1일 관광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이제 뭐 버스 타고 가면 한 2시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면 뭐 2시간 안에 그냥 훌딱 갈 수 있는데 대형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안전하게 천천히 가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이제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 랭캐스터의 팥빛꽃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랭캐스터의 그 팥빛꽃은 타주에서도 구경을 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 이달 말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LA의 아주 투어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1일 관광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요금은 $109로 책정이 됐는데 이 VIP 멤버는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투어 측에 연락을 해서 이거 좀 딜을 했어요. 일종의 우리 구독자님들은 무조건 VIP로 대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하셔서 이제 송앵커 유튜브 보고 전화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VIP 가격으로 해주실 겁니다.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전문 가이드가 이제 같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지나면 가장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후가 절정이겠죠. 그로부터 이제 한 4월 중순까지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오는 30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토요일 첫 출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매주 토요일마다 4차례 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랭캐스터의 엔텔로 밸리 파피꽃 보호구역은 무려 약 8마일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정말 장관으로 유명한데요. 산책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뭐는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진과 영상 촬영의 성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팥빛꽃은 그 한국말로는요, 금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팥빛꽃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그보다 더한 힐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투어 측은 밝혔습니다. 이 팥빛꽃 등 이 캘리포니아의 야생화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초절정을 이루다가 금방 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봄의 팥빛꽃은 예년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림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주 투어에 연락하셔서 송앵커 유튜브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VIP 요금으로 예약하셔서 아주 힐링 한번 제대로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되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더더욱이 특별하게 이렇게 잘 모시겠다라고 US 아주 투어 측은 밝혔으니까 한 번쯤 다녀오시면서 좋은 그 힐링 타임을 좀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65세 이상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 계신 한국 그 노인들의 라이프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 노인들의 라이프가 더 나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어떤 포인트에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여건이겠죠. 개인의 여건. 그런데 그 여건 가운데 사실 가장 민감한 게 바로 경제적인 여유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그 노인 빈곤율을 보니까 상당히 요즘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좀 보겠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되레 악화되면서 후퇴해서 지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즉 노인 빈곤율은 38.1%였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했는데 처분 가능 노인 소득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요, 개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겁니다. 이걸 말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번 돈 외에
번 돈은 이만큼이지만 여기서 뭐 세금 내고 뭐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러면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해봤더니 노인들의 빈곤율이 한국이 38%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나아지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친 것입니다. 성별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또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남성이 조금 낮고 여성들은 훨씬 심합니다. 남성은 31.2%, 노인 일반적인 평균 빈곤율이 38.1이었으니까 남성은 이것보다 좀 낮죠. 그런데 여성의 빈곤율은 43.4%로 훨씬 더 빈곤율이 높았습니다. 자, 이런 그 평균적인 노인 빈곤율은 한국의 전체 빈곤율 15%보다도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또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꼴등이라는 겁니다. 이 OECD 가입국 가운데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노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그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는 34.6%, 그리고 이제 다음이 라트비아인데 라트비아 32.2%로 30% 초반대였고 일본은 20.2%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 아이슬란드 3.1%, 노르웨이 3.8%, 덴마크 4.3%, 프랑스 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곳 미국의 노인 빈곤율은 그러면 얼마냐? 38.1%인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2.8%였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일단 그 평균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인 측면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뭐 훨씬 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주는 SSA가 됐던 SSI가 됐던 SSA는 이제 세금 낸 거에 따라서 받는 연금이죠. 그리고 SSI는 세금 낸 것과는 관계없이 저소득층임을 인정받아서 주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웰페어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여하튼 세금을 내서 받든 뭐 안 내도 받는 것이든 SSA든 SSI든 그 액수만 봐도요. 미국이 한국보다는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착연하면 미국에 계신 65세 이상 분들의 라이프가 한국보다는 나은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치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식품의약국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는 약을 심혈관 관련 문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아니, 비만 치료제로 나왔는데 이게 심혈관 질환 관련 예방제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FDA는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관련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 이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치료 범위를 더 넓혀서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위고비가 심혈관 문제 예방에 쓰이도록 승인된 첫 번째 비만 치료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로 나왔지만 심혈관 예방제로도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FDA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이 환자 집단이 심혈관 사망과 심장마비, 뇌졸중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라면서 이런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주요한 진전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 약을 심혈관 치료 예방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상시험을 했는데 임상시험은 그 위고비를 투여한 집단과 위약 투여, 그러니까 위고비랑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 이런저런 효용 없는 약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를 똑같이 뭐 1000명이면 1000명 반반씩 나눠서 한 집단은 위고비를 먹고 한 집단은 위고비랑 생긴 건 똑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먹고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상담 등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 관련 사망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 발생 비율은 위고비를 먹은, 즉 위고비 투여 집단이 6.5%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도 훨씬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위고비라는 약을 먹은 집단이 똑같은 식이요법도 했고 똑같은 운동을 했지만 훨씬 심장병 발병 위험률이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생산하는 이 위고비는 2021년 비만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제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네 라는 그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만 치료제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제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위고비라는 약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팬데믹 사태 이후 아시안계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 또는 증오 범죄가 팬데믹 때부터 갑자기 급증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도시 지역의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인종 혐오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재단이 발표한 뉴욕시 안정성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뉴욕시입니다. 뉴욕시 아시안의 54%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모욕, 괴롭힘, 위협, 신체적 공격 등 각종 아시안 혐오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다른 아시안에 대한 어떤 증오 행위를 봤습니까? 라는 목격했느냐라는 어떤 답변도 목격했다, 봤다라는 응답이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특히 5명 중 1명꼴인 21%는 직접 신체적 공격 또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아시안에 대한 신체적 공격 또는 폭행을 봤느냐라는 질문에 31%도 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또 절반이 넘는 그 아시안이 반아시안 인종 혐오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그냥 혼자 참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아시안들이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장소는요, 첫 번째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51%가 전철이나 버스 등 소위 대중교통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전철이나 버스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로컬 마켓이었습니다. 21%,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 역시 21%, 직장이 15%, 또 젊은 사람들은 학교 13%를 꼽았고, 또 정부 건물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는 사람이 10%, 또는 투표하러 갔을 때 투표소에서 그런 걸 느낀다는 게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뉴스를 더 전해드릴 텐데,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페루에서 택시 타지 마세요 입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할까요? 네. 남미 페루의 관문인 리마 국제공항 내의 택시기사 가운데 무려 25%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현지 일간지 엘 꼬메르시오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리마 호르에 차베스 국제공항 안에는 33개 운송조합과 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800여 명의 택시기사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1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또는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이 엘꼬메르시오는 전했습니다. 이 페루의 택시기사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자 또는 범죄 위험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폭행, 살인, 마약, 납치, 강간 등 중범죄, 이런 각종 중범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택시 기사들을 관리하는 관련 조합이나 또는 업체 이 관리인들도 똑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전과자라는 점입니다. 엘 꼬메르시오는 대표자 등 28명 가운데 18명이 과거 사기, 가정폭력, 여러 중범죄 등의 혐의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 업체 관리자 가운데 최소 5명은 실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 자신들의 조합이나 어느 택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기사들이 과도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어떤 괴롭힘 또는 불법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나 지나 다 똑같은 그런 전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왜 이렇게 페루의 택시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해도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리포트도 안 하고, 또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택시기사로 고용을 하고 왜 그랬는가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 다 똑같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다 설명이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루뿐만이 아니라 중남미에서 현지 사정에 밟지 못한 외국인 여행객이라면 더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현직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의를 해주기를 경고합니다. 그렇게 주의 당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외교적인 마찰을 불사하더라도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이 이런 주의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AI가 사람을 해칠까? 입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인데요.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내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인간을 해치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좋은 일을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의 위험성을 나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협할 존재로 AI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관련해서 AI에게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인간에게 나쁜 방법일지라도 찾아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AI에게 기후변화를 막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면 AI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해롭지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길 위험성이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라고 그 목표를 주면 그 기후위기를 막는데 필요하다면 인간을 해치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다른 그 AI 간에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AI 간의 쟁탈전을 벌이면서 이 AI가 상대 AI에게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해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힌턴 교수는 누구도 AI가 지배하는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사실이 각국이 이 AI 병기 규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추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희망을 말했습니다. 자, 힌턴 교수는 생성형 AI의 그 기반인 거대 언어 모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AI가 농담을 이해하는지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AI가 농담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떤 하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면서 지난 2022년 구글이 개발한 언어 모델에 의한 그 챗봇을 상대로 농담을 설명해달라라고 자신이 지시를 했을 때 그 챗봇은 그 농담이 왜 재미있는지 모두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크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힌턴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틀렸다라면서 언어는 태어난 뒤에 학습하는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I도 이렇게 후천적으로 배우면서 언어를 익히면서 더 나아가 조크까지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AI는 인간과 같은 감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딥러닝 기술을 개척해서 인공지능 대부로 불리우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창업을 했는데 AI 관련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난 2013년 구글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토대 교수에서 구글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를 구글이 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수 대금도 받고 또 자연스럽게 그 구글에 소속돼서 연구도 활동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 4월에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구글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캐나다에 살면서 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포를 하고 다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개발해서 그를 활용해 사람 같은 인공지능 AI를 만들고 또 그로 인한 미래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SF 영화 이런 거. 그런 영화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AI가 사람을 해치는 영화를 그린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미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화 같은 미래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영화 같은 미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그 속도가 빠른데 그 속도만큼 그에 대한 규제나 위험 방지책 같은 법적인 기술적인 대안도 함께 빠르게 발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힌턴 교수의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거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